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 지표가 잇따라 호조를 보인 덕에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형적인 산타 랠리를 연출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45%, 0.53%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1.0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8일 양적 완화 축소 규모 발표 이후 나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영국 증시가 1.09% 오른 것을 비롯해 독일 증시는 전일보다 0.94%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도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1월 개인 소비가 0.5% 상승하며 직전월 수정치를 웃돌았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의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개인 소비는 이로써 7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개인 소비도 0.5% 상승해 10월 0.4%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실질 개인 소비에서 0.5% 상승은 2012년 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심리지수 확정치가 전월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평가지수 확정치가 이달 초 발표됐던 잠정치와 동일한 82.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가 집계한 전망치 평균 8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는 지난달 소비심리평가지수 75.1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자 지난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2015년 초에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상승 궤적에 대한 자신의 전망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세 번째로 빠른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그는 현재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가 2015년 말에는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주에 양적 완화 규모를 내년 1월부터 종전 매월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 규모로 100억 달러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저금리 기조는 이전에 공언했던 시점보다 더욱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자금 공급에도 단기 금리가 급등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자금 경색 우려가 커졌습니다. 23일 중국 자금 시장에서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는 장중 지난 20일에 비해 2.2%포인트 급등한 9.8%를 기록했습니다. 7일 만기 상하이 은행 간 금리도 1.19%포인트 오른 8.84%로 고시됐습니다. 이날 단기 금리 급등은 연말 자금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에 따라 자금 유출 염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뒀던 뉴욕 증시 간밤 월요일장에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들어간 데다 또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간밤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여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중 개인 소비 지출이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1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유럽 증시도 나흘 연속으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글로벌 증시 상승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제 2000선 바짝 다가섰던 국내 증시 코스피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글로벌 이슈 점검해보고요.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테이퍼링 영향으로 브릭스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로 오늘 첫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보여준 건데요. 연말 소비 시즌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최근 고용 지표도 좋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소비 관련 지표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애플도 가장 주목을 받는 하루였나 싶기도 한데요. 3.8% 정도나 급등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6년 동안 끌어온 차이나 모바일과의 이 제품 출시,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 1월 17일로 네. 발표가 됐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년 동안 공을 들인 효과가 내년도에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다우와 S&P 500 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는 16,294포인트로 0.45%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08%가 오른 4,14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53%가 오른 1,827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는 0.4%가 떨어진 98달러 91센트였고요. 금 가격은 다시 1,200달러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심리적 지지선인 1,200달러 수준에서 현재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하는 11월 개인 소비 0.5% 전월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10월에는 0.4% 증가세였습니다. 이보다도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특히 7개월 연속 미미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계속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11월 수치는 0.2% 오른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다소 미지근한 이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개인 소비가 그나마 좋은 수치로 예상치에 부합된 점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시간 로이터 통신이 발표하는 12월 소비 심리지수 확정치가 82.5로 이전 수치와 동일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75.1보다도 좋았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 던진 이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IMF가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겠다라는 이 재료가 이틀째 기분 좋은 랠리의 버팀목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은 1%가량이 올랐고요. 독일은 0.94%가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CAC 지수는 0.51%가 올랐고 이탈리아 MIB 지수도 0.71%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도 IMF의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라는 이런 수치에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그리스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다소 불만 섞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여러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글로벌 증시 분위기까지 마감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드만삭스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가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논란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2003년에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묶는 신주어를 개발을 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브릭스 국가 시대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곳이 골드만삭스였기 때문에 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내놨던 이 주체가 이제 이 얘기를 걷어들인다. 이런 점에서 브릭스 국가가 내년도도 현재로서는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앵커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이 이
브릭스라는 신조어를 내놨죠. 2001년이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가 이제 경과가 됐는데요. 역시 현재 골드만삭스가 바라보는 내년의 증시 기상도 선진국 증시가 이머징 국가보다는 매력적이고 특히 뉴욕 증시나 선진국 지수 이런 독일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내용들을 내년에도 강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와 중국, 남아공이 현재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상하이 지수가 소폭 강보합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다소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의 7일물 RP 금리가 장중 고점은 9.6%로 2%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7.65였는데요. 어제 마감가는 8.8로 끝났습니다. 상당히 연말에 자금 수요가 많이 겹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인민은행이 이런 브릭스 국가에 대한 신중론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긴축 기조에서 다소 완화된 신축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스트라테지스트인 피터 오펜하이머는 신흥국 시장이 여전히 5년 내지 10년 정도 투자 비중을 현재의 비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골드만삭스가 가져가고 있는 신흥국 시장의 비중은 9%였는데요. 이를 6%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흥국 시장과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가 현재 프레자일 5, 취약한 국가로 지적되는 국가들은 터키와 브라질,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공이 현재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밖에 태국과 특히 이머징 국채 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40%를 넘는 말레이시아도 잘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금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브릭스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 개념을 확장해서 신흥국이라고 지칭하기 있기 때문에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머징 마켓 썰물 빠지듯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반론이 만만치 않아요. 한국은 MSCI하고 FTSE의 중간 정도죠. 그렇죠. 이 경계에 서 있죠. 예. 하나는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지만 하나는 또 이머징 마켓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국가군에 현재 포함이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머징 국가가 그렇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 기조는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반론은 펼치는 인사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슈로더 자산운용의 앨런 콘웨이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머징 마켓의 구조적인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머징 국가의 애찬론자인 이 마크 모비어스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의 회장이죠. 여전히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시장, 돈이 미국으로 환류되는 이 부분을 시장에서 감내하는 시속 게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연준이 12월에 테이퍼링 개시가 내년 1월부터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는 자금이 선진국 증시, 특히 이제 미국으로 환류되는 것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매력적인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머징 국가의 외환, 특히 환율의 변동 부분은 워낙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태국의 바트와라든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올해 그 수준을 봐도
연중 최저 수준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머징 마켓의 불안정성은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의 최대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과 그리고 애플의 판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내년 1월 17일부터 또 차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애플의 아이폰 5S와 5C 모델이 판매가 되게 됩니다. 차이나 모바일과 애플이 손을 잡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가장 긴장하게 되는 것은 역시나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액면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내년에 조금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맞춰 드리는 부분은 이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애플의 공격이 현재 전방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차이나 모바일이 1월 17일부터 애플 스마트폰인 5S와 5C, 그다음에 태블릿 PC 이런 부분도 현재 같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NTT 도코모도 기존의 삼성 제품, 삼성 스마트폰의 공급 밴드에서 애플로 변경이 됐습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힘겨운 싸움을 내년에 거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달에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애플이 현재 12%, 삼성은 17%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은 4.8%, 삼성은 19%로 여전히 삼성이 넓은 격차로 현재 따돌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하이엔드 제품의 중국의 이른바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제품 선호 현상도 만만치가 않다는 측면, 이런 점이 도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애플은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쿡 체제가 신제품을 내놓는데 특히 이제 이를 공급하는 중국과 대만의 제품 협력 체제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방어 체제로서는 신제품을 아주 적기에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공격적인 드라이브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장에서 마케팅으로서 조금 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중국 내 삼성 제품의 이미지가 좋고 그 다음에 애플 제품을 애프터 서비스 중국 사람들에게 차별한다. 이런 그 기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잘 파고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고전을 하게 되고 또 엔저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면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다면 내년 코스피도 좀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고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한 주간의 시장에서 특징을 보였던 업종들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한 주 동안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 완만한 상승폭이긴 하지만 코스피가 닷새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2,000포인트도 잠깐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앞으로 한 주간의 흐름도 한번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도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겠죠.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약세 업종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난주 이제 전자결제주도 함께 좀 강세를 네. 보였습니다. 일단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결제 간소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풍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멘스의 풍력 설비 관련 수주 소식과 현대그룹주는 고강도 자국 계획의 발표 소식, 철도주는 개성과 신의주 간 그 고속철도 건설 본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주는 그 테이퍼링 결정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 우려가 좀 작용이 되었고요. CJ그룹주는 CJ E&M의 그 게임 사업 포기설과 통신주는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시멘트주는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수급 차질 우려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자세하게 목록부터 좀 짧게 살펴봤고요. 자세한 분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전자결제주, 풍력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전자주 결제 같은 그 전자결제주는 네. 인터넷 결제 간소화 소식에 좀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정책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50만 원 미만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그 인터넷 규제 정비를 좀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좀 그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일단 한도는 지금 30만 원이지만 점차 50만 원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쇼루밍 족이라고 하는 그 오프라인에서 그 물건을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시장은 앞으로도 좀 커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결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연평균 약 15% 정도의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 매력이 부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제 완화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구매율도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더불어 실적 개선도 함께 좀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풍력주의 경우 이제 지멘스의 그 대규모 풍력 설비 그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국내 풍력주들도 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태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멘스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좀 강세는 더욱더 좀 부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멘스 계약건은 가장 큰 계약건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약 500억 원가량 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풍력 시장들은 대규모의 이전 그런 풍력 수주가 좀 이루어질 정도로 업황이 상당히 호전이 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풍력 업체들이 아무래도 미국향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좀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미국 정부에서는 석탄 그 발전의 비중 어느 정도 좀 줄여 나가고 풍력 발전을 더욱더 늘릴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도 함께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주는 현대그룹이 금융 계열사를 좀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고강도의 자구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그리고 현대저축은행 금융 이렇게 세 개의 계열사를 매각을 하면서 약 1조 원 가량의 좀 어느 정도 자금 확보에 나서겠다는 좀 입장을 밝혔고요. 현대상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항만터미널 사업을 어느 정도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벌크선 그 전용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구조 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은 총 3조 3천억 원가량의 좀 자금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그룹으로 좀 예를 들어본다면은 동양그룹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이 계속 늦춰지면서 해체 수순을 좀 밟게 됐고요. 그리고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그 빠른 이제 계열사들의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안정시켜 나갔던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그룹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그 재무구조 개선책 이런 걸 발표로 통해서 아무래도 과거의 유동성 우려를 좀 잠식시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M&A 진행 여부와 그 성공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는 향후 좀 변동성을 보여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조금 주목을 받았었죠. 인터넷 결제가 쉬워진다는 소식에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조금씩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앞으로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전망을 함께 들어봤고요. 가장 많이 지난주에 올랐던 게 바로 풍력주였습니다. 디마인스발 호재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주 관련해서는 M&A 진행 과정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약세업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앞서 코너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자동차주, 약세 업종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저,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따른 엔저와 그리고 원화 약세 동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도 차이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엔저가 조금 더 가파른 상황이죠. 네, 지금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쳤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18일에는 그 통상 임금 판결 소식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용 증가도 함께 좀 우려가 됐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도 좀 우려가 함께 좀 불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는 테이퍼링의 결정으로 엔화 약세가 좀 심화되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들은 일단은 그 저번 주에 104엔을 뛰어넘는 초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이제 항상의 좀 자동차주의 변수로 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자동차주는 신차 효과를 더욱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차 사이클이란지 그런 공장의 증설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환율 리스크를 조금 더 누르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는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해지면서 관련 주들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직은 이런 환율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그룹주 같은 경우는 CJ E&M이 게임 사업 포기설에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는 게임 사업을 포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CJ그룹주 같은 경우는 아직 오너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재현 회장 공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무래도 내년 2월쯤에 거의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어느 기간 동안 좀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주 같은 경우 이제 전국 철도 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멘트 수급 차질 우려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파업으로 인해서 철도 수송 의존도가 좀 가장 높은 충북이라든지 강원 지역에는 이미 시멘트 공장들의 좀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약 60에서 70%가량 좀 수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면은 상당히 좀 큰 악재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멘트사들은 지금 공급 과잉의 좀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전기료라든지 운송비 인상으로 인해서 원가의 부담도 좀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가로 인해서 아마 내년 정도 단가 그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실적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는 환율 리스크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요소는 아니겠죠. 반등하게 되더라도 강도는 조금 만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CJ그룹주 관련해서 오너 리스크 남아있어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이번 주는 저는 엔터주와 음식료주를 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공연 문화가 좀 크게 확산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방에 좀 엔터 업체들의 콘서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엔저에 따른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좀 예상은 되지만은 중화권 시장으로 워낙에 좀 확대가 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엔저 타격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해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온라인이란지 모바일을 통해서 음악 콘텐츠 문화가 좀 빠르게 좀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제 저작권 도입의 확대라든지 불법 콘텐츠 근절의 노력도 함께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주에 같은 이제 상반기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지금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외식 문화도 함께 좀 증가를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국제 곡물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좀 찾아 나가고 있고요. 중국의 소비 여력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인구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면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제가 유제품에 상당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매장도 함께 증가할 계획이라고 조금 밝히고 있고요. 한국 제품들이 워낙에 이런 경쟁력을 크게 확보를 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을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와 음식료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형주의 반등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이 한 개 있죠. 바로 국민주라고 이끌어지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SK하이닉스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SK하이닉스가 앞으로의 향후 진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시장에서도 전일이죠. 4.8%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신고가에 다시 한번 더 돌파 분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크게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신고가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기 일보 직전 모습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SK하이닉스라고 하면 우시 공장의 화재가 지금 연관 단어로 또 오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4분기가 과연 성수기인가 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먼저 두 번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비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D램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1위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위 기업은 바로 SK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리고 3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글로벌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겠고요. 재고 감소를 감안하면 한동안 이런 강세 자체가 좀 더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2천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향후에서는 향관에서는 2천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면 D램에 대한 공급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PC 수요 자체는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D램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시 공장의 화재를 비롯한 거기에 대한 상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는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캐파를 늘리는 게 아니고 캐파를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에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고요. 현재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글로벌 D램 가격에 대한 캐파 자체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캐파 점유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시입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고요. 그 위에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오시 공장의 화재를 낳고 난 다음에, 화재가 있었죠, 3분기에. 그러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추지 않는다면 점유율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유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2천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범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공장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체가 주가상 그리고 실적상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성 악화라는 부분 자체는 나오기가 힘든 단어가 되어가는 게 바로 이 SK하이닉스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글로벌 메모리 업체를 조금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도시바, 이 네 군데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그리고 도시바는 뭐 비슷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PR 밴드라는 거죠. PR 밴드로 확인했을 때 삼성전자가 거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SK하이닉스도 상당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시바 같은 경우 16.1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6으로 상당히 저렴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SK하이닉스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향후에 대한 예상 가치는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 가치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신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7.7이라는 상당히 매력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SK하이닉스 주가 추이 같이 보면서 왜 이렇게 SK하이닉스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한번 같이 차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한번 살펴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 자, 어떤가요? 지금 거의 2006년도에 고점은 2005년 12월 달이죠. 고점을 한번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013년도 여기 가격대까지 오는데 바로 8년이라는 시간이 변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금수강산이 변한다고 하고요. 8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SK하이닉스는 항상 우리 곁에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채 37,000원의 가격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국민들과 함께 했던 그런 주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마다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내 주식 언제 올라갈까, 이 SK하이닉스 언제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지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요. 이제 다 이익 구간으로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의의를 가지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익 구간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때지,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떻나요? 그만큼 강력한 시세가 출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1년에서 2년 기간의 긴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거의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의 끝에 지금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8년 동안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던 주식입니다. 우리가 항상 일봉과 월봉, 일봉과 주봉을 보면서 박스권이 돌파하는구나, 돌파하지 않는구나를 체크를 많이 하시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월봉상의 메리트를 한번 더 느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봉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자,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뽑아볼게요. 자, 항상 이 가격대죠. 상단에 지금 4만원대, 그리고 그 하단에는 지금 38,000원, 37,000원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항상 못 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자체의 매력이 생기고 있는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충분히 더욱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업체와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본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을 설명을 해드렸었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상대적인 주가 가치 추이를 보신다면,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1.600 올랐는데 반해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50, 400 올랐습니다.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더욱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은 더욱더 높다는 것은 좀 더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항상 걱정거리 많으셨던 분들 정말 너무 많으신데요. 이제는 웃을 때가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보면서 활짝 웃고, 그리고 내년에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 SK하이닉스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일도 화이팅 하시고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김동섭의 일당백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증권 전문가들은 유럽은 현재 바겐세일 중이며 내년엔 유럽 증시가 1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현재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2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위기가 사실 끝난 건 아니죠. 네. 끝난 건 아닌데 위기국에 해당됐던 그리스라든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처가 치유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좋게 반응이 좀 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자금을 많이 풀어서 이제 신용이 팽창이 되고 또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순이익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큰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최저 12%, 최고 25%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라도 25%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적절한 수준의 상승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기국들이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은 유로존이 결속이 좀 잘 되고 향후 유로존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이 위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유럽 증시 내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십니다. 25%까지의 반등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죠.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 이후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머징 투자를 좀 비중 축소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가격 매력도는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 비중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브릭스 국가에 초점을 맞췄지만 신흥국 시장으로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리포트를 보면은 약 한 9% 정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9%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그거를 또 줄여서 6%대로 가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는 중국과 브라질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기업에 너무 관여를 좀 많이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고령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머징 마켓을 상당히 억누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골드만삭스가 이머징 마켓을 너무 과하게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성 자금이 사실은 5월 달에 벤 버냉키 의장이 언급되면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다고 판단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단기성 자금이 아니라 약간 중장기적인 자금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약 한 7개월 정도의 어떤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나갈 만한 어떤 단기성 자금은 다 나갔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이머징 마켓을 너무 저평가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중국에서 자꾸 신용경색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저평가된데 오히려 투자 확대가 더 맞지 투자를 축소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머징 마켓이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나라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살아나거나 유로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 경상적자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려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의 연준 쪽에서 풀었던 돈줄을 다시 재개되면서 그동안 많이 돈을 갖다 썼던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성 자금에 대한 이탈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중국의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 높아지고 있는데 이 또한 단기적인 우려에 그칠 것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중국 얘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중국이 1998년 러시아가 겪었던 금융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전망이었습니다. 역시나 대출 주도의 경제 성장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1998년도의 러시아 위기, 아마 TV에 보셨을 거예요. 빵을 사려고 그 빵집 앞에 줄을 막 엄청 서 있고, 네. 또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빵 하나 사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의 여전히 공장입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보다 달러 보유량이 굉장히 많고 미국의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기는 그냥 중국의 어떤 1998년도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위기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도 만약에 다 팔아제끼거나 달러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도 문제가 되죠. 금융 시스템 붕괴가 옵니다. 결국 중국은 일시적인 어떤 불안감 정도로 바라보신 게 맞지 위기감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물론 중국에 의해서 뭐 아시아 시장이 뭐 10% 정도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은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10% 하락을 일시적으로 주는 건 사실 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미니 경기 부양을 하고 또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하기 위해서 상하이 시를 상당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향후 시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이치뱅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교해서 분석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규모로 봤을 때 비교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재료였다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은 위기 속에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큰 걱정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장인데요. 국내 증시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휴장입니다. 눈 소식은 없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겠지만 포근한 날씨,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행복한 하루 보내주고요. 저희는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되겠죠. 26일 크리스마스 보낸 다음 목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